새언니, 죽은 사람이 시계가 왜 필요해요? 어차피 주인도 없는데 그냥 내가 찰게요. 엄마의 발인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러 온 친정집 안방. 사우나 간다며 장례식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간 시누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친정 엄마의 낡은 롤렉스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그 더러운 손버릇, 당장 못 고치면 경찰서 가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시누이는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냐며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더러운 손버릇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시작되는 한 여자의 통쾌한 반격.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엄마를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곡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시누이는 발인이 끝나자마자 피곤하다며 사우나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우나에 간다던 시누이가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손목에는 엄마가 평생을 아끼던 롤렉스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지금 남의 집 안방에서 허락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우리 엄마 화장대를 뒤지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누이가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누이가 손목에 찬 시계를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 이거요? 화장대 서랍 열어보니까 번쩍번쩍한 게 있길래 한번 차봤어요. 어머, 이거 내 손목에 아주 딱 맞네. 원래 내 것 같죠? 당장 그 시계 안 빼요. 그게 우리 엄마가 평생 얼마나 아끼던 건데 아가씨가 함부로 손을 대요. 빨리 내놔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자 시누이가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맞받아쳤습니다. 아유, 새언니 참 유난스럽네 진짜. 사돈어른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시계 차고 갈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이제 주인도 없는 물건인데 그냥 아가씨인 내가 찰게요. 언니는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줄 수 있잖아.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숨결이 남아있는 유품을 탐내는 것도 모자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누이의 팔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남의 귀한 유품에 함부로 손대는 그 못된 도둑놈 신보, 당장 못 고쳐요.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경찰서에 도둑으로 싹 다 신고해버릴 테니까 당장 내놔요. 시누이가 제 손을 뿌리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머, 말하는 본새 좀 봐. 핏줄 섞인 가족끼리 무슨 경찰서 타령이에요? 언니 지금 자기 엄마 죽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나갈 테니까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아유, 재수 없어. 시누이는 끝내 시계를 풀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안방에 주저앉은 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굴레가 도대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인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식당 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엄마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며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으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번듯하게 자라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우산도 없이 발을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어쩌려고 그래요? 저기 기숙사까지 내 우산 같이 쓰고 갈래요?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평생 내 우산이 되어줄게.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저는 남편의 그 따뜻함에 반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우유부단함과 시댁이라는 거대한 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상견례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이라며 시누이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시누이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 어깨에 꽂혔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모아 큰맘 먹고 장만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머, 새언니, 언니가 메고 온 이 가방 진짜 엄청 예쁘다.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제일 비싼 신상이네. 시누이가 인사도 생략한 채 제 가방을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제가 회사 처음 취직하고 그동안 고생한 저한테 주는 선물로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시누이가 덥석 제 가방을 빼앗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시누이가 거울 앞을 이리저리 맴돌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 가방 맨 거 보니까 진짜 찰떡같이 잘 어울리지? 돈 많은 사모님 같지 않아? 새언니, 어차피 언니 이제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우리 시댁 식구 될 거잖아요?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건데 이 가방 예쁜 시누이한테 그냥 쿨하게 선물로 주면 안 돼요? 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올케의 가방을 대뜸 달라고 요구하는 몰상식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황한 제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에헤이, 넌 처음 보는 새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언니가 아끼는 거라는데 그걸 왜 대뜸 달라고 생떼를 써. 빨리 돌려줘. 나중에 오빠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예쁜 걸로 하나 사줄 테니까 참아. 치, 째째하게 진짜. 앞으로 한 식구 될 사람한테 꼴랑 가방 하나 못 줘? 우리 오빠가 언니 데려가 주는 건데. 보아하니 새언니도 은근히 돈 꽉 쥐고 안 푸는 짠순이 스타일이네. 치사해서 안 갖는다. 시누이가 입을 삐죽이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돌려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선을 긋고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불쾌감이 차올랐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제 자신을 다독였죠. 그 바보 같은 인내가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신혼집은 온전한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시누이는 예고도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안방 화장대 위는 늘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아껴 바르던 고가의 영양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 굴러다녔습니다.
크림통 안은 누군가 손가락으로 푹푹 파서 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실크 원피스도 옷걸이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신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텅 빈 영양 크림통을 신우이 얼굴 앞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화장품 또 마음대로 썼어요? 옷장에 걸어둔 원피스도 아가씨가 가져갔죠? 신우이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톱을 뜯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오늘 모임 있어서 입고 나갔어. 화장품도 듬뿍 좀 발랐고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구네. 제가 꽉 쥔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도 남의 방에 들어와서 물건에 손을 댈 때는 미리 허락을 구해야죠. 한두 번도 아니고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식탁에서 사과를 깎던 시어머니가 칼을 도마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뭐 그런 화장품 쪼가리 하나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신우이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오히려 저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겉옷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주의 좀 줘. 내 물건 잡고 손 떼는 거 나 정말 견디기 힘들어. 남편이 제 손을 슬그머니 떼어내며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래. 나이도 어린데 내가 넓은 마음으로 좀 참아라. 굳이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 없잖아. 남편의 대답에 저는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철저히 뒤로 숨어버리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리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간이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핏기 없는 엄마의 마른 얼굴을 보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수납 창구로 뛰어가며 핸드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매달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0원이라고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서성이던 남편의 팔을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며 묻습니다. 여보, 내 비상금 통장에 있던 돈 500만 원 어디 갔어? 왜 잔고가 하나도 없어? 남편이 제 시선을 피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동생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자 쳐서 이번 주에 당장 돌려준다고 하길래 내가 잠깐 뺏어줬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변명에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당장 핸드폰을 들어 신우이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나서야 신우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 왜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데 귀찮게.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복도가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오빠한테 빌려간 내 돈 당장 돌려보내요.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셔서 당장 병원비 내야 해요. 신우이가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언니 진짜 웃기네. 나한테 돈 안 빌려주려고 멀쩡한 엄마 아프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갚을게요. 신우이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을 쥔 제 손등 위로 차가운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지만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위중했습니다. 며칠 뒤 입원실에서 앙상해진 엄마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간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기운 없는 손으로 제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가 베개 밑에서 오래된 붉은색 융주머니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내 아빠가 나 시집 올 때 큰맘 먹고 사준 시계야. 주머니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낡았지만 특유의 광택을 잃지 않은 롤렉스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이걸 왜 지금 나한테 줘? 엄마 병 다 낫고 퇴원하면 예쁘게 차고 다녀야지. 엄마가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주며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내 병원비 된다고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엄마가 다 안다. 이거 팔아서 병원비에 꼭 보탰어. 아니면 내가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든가. 엄마의 쉰 목소리에 저는 시계를 가슴 깊이 품어안고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시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엄마가 숱한 고생과 가난 속에서도 먼저 떠난 아빠와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품어온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제 목숨처럼 아끼고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조심스럽게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신우이가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신우이가 작은 음료수 상자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좀 어떠세요? 오빠가 자꾸 병문안 가보라고 해서 시간 내서 왔어요. 신우이는 엄마의 안색을 살피는 대신 병실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신우이의 시선이 제 가방 안주머니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금빛 시계줄에 멈춰 섰습니다. 신우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더니 뱀처럼 번뜩이며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가방 쪽으로 손을 뻗으며 한껏 높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저거 롤렉스 아니에요? 새언니가 저렇게 비싼 명품 시계가 대체 어디서 났어요? 제가 황급히 시계를 가방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지퍼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아가씨가 알 것 없어요. 엄마 피곤해서 주무셔야 하니까 그만 가보세요. 신우이가 아쉬운 듯 제 가방을 힐끔거리며 혀로 입술을 하찼습니다. 신우이가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 팔로 가방을 제 몸에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병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겨우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저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신우이가 화려한 차림으로 낯선 남자 한 명을 대동하고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병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신우이가 남자의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여기는 내 남사친이에요.
강남에서 꽤 유명한 중고 명품 감정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이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병문안 온다더니 생판 모르는 남자는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지금 안정이 필요하니까 당장 나가요. 신우이가 제 어깨를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참나 사돈어른 걱정돼서 일부러 시간 내서 온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신우이는 능청스럽게 엄마의 침대 발치로 다가가더니 제 가방이 놓인 의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마실 물을 떠오기 위해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린 틈이었습니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가 제 가방 지퍼를 활짝 열고 안주머니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내 시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가방 뒤져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 시계 내려놔요. 제가 달려가 남자의 손에서 시계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신우이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그 시계가 하도 오래돼 보여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만 하려고 했지. 내 친구가 감정사니까 공짜로 봐준다고 해서 보여준 건데 왜 화를 내요?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져 유품이나 다름없는 시계를 마음대로 감정하려 한 신우이의 만행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신우이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어 병실 밖 복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안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내 물건에 한 번만 더 손 떼면 진짜 가만 안 둬. 신우이가 복도 바닥에 넘어지며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제 얼굴에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미친년. 내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너 같은 년이랑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 신우이의 소동에 화들짝 놀란 엄마가 침대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며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엄마는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다짜고짜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동생이 너 걱정해서 명품 감정까지 공짜로 해준다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병원 복도에서 사람을 패? 남편의 입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오빠 동생이 내 가방을 뒤져서 우리 엄마 유품을 마음대로 훔쳐가려고 했어. 그게 걱정해서 한 짓이라고?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본 거잖아. 우리 엄마도 속상해서 알아놓으셨어. 내가 당장 동생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가장 의지해야 할 남편마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이 가족 속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앙상한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비통한 곡소리 대신 시댁 식구들의 가식적인 위로만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문객들이 올 때만 과장되게 눈물을 닦으며 슬픈 척 연기했습니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텅 빈 새벽이 되면 시누이는 구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쇼핑몰만 들여다보며 웃어댔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 발인을 몇 시간 앞두고 시누이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일어났습니다. 어휴, 피곤해 죽겠네. 오빠, 나 근처 사우나 좀 다녀올 테니까 수고해.
신우이가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발인을 무사히 마치고 친척들을 배웅한 뒤 저는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옷가지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서랍장이 반쯤 열려 있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소형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붉은색 융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에서 사우나에 간다며 도망치듯 사라지던 신우이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빈 금고 안을 더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신우이가 엄마의 시계를 훔쳐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이 제 팔목을 거세게 잡아챘습니다. 너 미쳤어? 가족을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남편의 고함 소리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독한 년, 신우이가 시계 좀 차본 거 가지고 콩밥을 먹이겠다고?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가. 시댁 식구들의 거센 반발과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한 채 알아누웠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숨조차 쉬기 힘들 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수진이야. 고등학교 동창 김수진. 장례식장에서 얼굴 봤는데 경황이 없어서 인사만 하고 왔어. 엄마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던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재 서울에서 꽤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댐이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억울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심정적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지금부터는 감정을 죽이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해. 내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수진이의 이성적이고 확신에 찬 말에 저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친정집 골목 어귀에 있는 방범용 CCTV와 이웃집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영상을 확인하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엄마의 발인 전날 새벽 장례식장에서 사우나에 간다던 신우이가 택시에서 내려 친정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억누르며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친정집 앞에서 신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블랙박스 마이크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야. 내가 사진 보낸 시계 확인했어? 진짜 롤렉스 맞지? 강남 바닥에서 그 정도 연식이면 최소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내가 내일 샵으로 가져갈게. 신우이가 감정사 친구에게 엄마의 시계 사진을 보내며 처분 가격을 흥정하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손에 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USB에 담아 수진이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영상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서 고소장 양식을 꺼냈습니다. 증거는 완벽해. 친족상돌에 주장할 텐데 너랑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니까 절도죄 처벌 충분히 가능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수진이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신우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끝에 힘을 주며 고소장 하단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게. 내 목, 엄마 목까지 전부 다 되찾아올 테니까 지켜봐줘.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제 뒤통수를 때리는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신우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처음에 신우이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경찰에게 콧방귀를 뀌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리고 화장이 잔뜩 번진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신우이가 조사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담당 형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무슨 절도예요. 새언니가 오해해서 홧김에 신고한 거라니까요. 담당 형사가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철을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처벌 대상입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온 게 맞습니까? 신우이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몰래 들어가요. 오빠 집이니까 그냥 편하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시계 어차피 주인도 죽고 없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차겠다고 한 게 무슨 죄가 돼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신우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허락도 없이 남의 친정집에 들어간 게 주거침입이고 절도야. 그리고 그 시계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품이지 쓰레기가 아니야. 신우이가 눈을 부릅뜨며 제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새언니 진짜 독하다. 내가 그깟 낡은 시계 하나 차본 거 가지고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작정이에요? 오빠가 이 사실 알면 언니 가만 안 둘 거리요. 신우이의 뻔뻔한 태도에 담당 형사가 헛기침을 하며 모니터를 신우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형사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방범용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례식 발인 전날 새벽에 상복을 입고 피해자 친정집에 들어가는 모습 맞으시죠?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시죠. 모니터 스피커에서 신우이가 감정사 친구와 1,000만 원의 시계를 팔겠다며 흥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동공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신우이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격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진짜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탁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가씨는 처음부터 그 시계 훔쳐서 팔아먹을 작정이었잖아. 병실에서부터 남의 가방 뒤지더니 기어코 장례식 날 몰래 들어가서 훔쳐간 거 영상이랑 녹음에 다 찍혔어. 신우이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 앞에서 신우이가 신혼집에서 제 물건을 훔쳐가던 과거의 악행들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진술했습니다. 엄마의 시계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신우이의 행동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실을 꽉 채우던 신우이의 악다구니가 멈추자 제 가슴속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찰서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병원 진료를 마치면 저와 함께 들러 따뜻한 쌍화차를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쌍화차 2잔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머님은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사장님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며칠 전에 좋은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어요. 오늘은 저 혼자 엄마 목까지 다 마시고 가려고요.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여주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엄마와 마주 앉아 웃고 떠들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을 쓰다듬고 주름진 손을 잡으며 보냈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쌍화차를 한 모금 머금자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입안에 퍼지며 소소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미친 듯이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썩어 빠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묘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조사를 마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러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하고 화가 잔뜩 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서에서 동생을 절도범으로 몰아붙였다며. 너 진짜 정신 나갔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악을 쓰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독한 년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내가 아주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테니까. 남편이 다시 수화기에 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하고 서관장 찍어. 가족끼리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남편의 고함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남의 물건에 손 떼는 그 더러운 손벌은 못 고치면 경찰서 가는 거라고.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남편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시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진짜 미쳤어?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료 버튼을 꾹 눌러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식어가는 쌍화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로 출근하던 저는 입구에서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며느리라는 년이 신우이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경찰에 찔렀어. 이런 독한 년이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 한가운데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출근하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까지 동원되어 시어머니 주변을 에워싸고 맞장구를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 서둘러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남들 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당장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창피? 내년이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누가 누굴 보고 창피하대. 당장 고소 취하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안 일어날 줄 알아. 경비원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따로 휴게실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는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이렇게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에 지장이 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세요. 인사팀장의 질책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심시간에 핸드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긴 글을 올려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심한 새언니가 가족들을 이간질하려고 내가 선물 받은 시계를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신우이는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저를 가족을 팔아먹은 미친 여자로 매도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 계정까지 찾아와 악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직장 생활마저 위태로워지고 주변의 오해를 받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억울함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너 끝까지 이럴래? 고소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나도 이혼 소송 걸 거야. 너 같은 독한 여자랑은 1분 1초도 같이 살기 싫어. 남편이 이혼을 무기로 저를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이제 저를 가장 먼저 버리고 공격하는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우이 측에서 유능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카페에서 저를 만나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친족상 도례를 들고 나왔어. 너랑 신우이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 시계의 공동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가족 간의 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야. 그게 말이 돼? 그 시계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만 물려주신 건데 왜 자기들이 공동 소유주라는 거야? 제가 분통을 터뜨리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차분하게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이지만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 피를 말리려는 전술이야. 상황이 좀 지루하고 복잡해질 수 있어. 수진이의 말대로 상황은 저에게 불리하고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시댁 식구들의 전화 테러와 협박 문자에 시달리며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까지 고소 취하 안 하면 사돈어른 묘지에 찾아가서 깽판 칠 줄 알아. 죽은 애미 무덤 파헤쳐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경찰서 가서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보낸 협박 문자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안식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할까 하는 나약한 생각마저
잠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를 꽉 깨물고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의 희생과 내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끔찍한 협박 문자를 확인한 저는 오히려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치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수모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수진이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를 수진이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나한테 퍼부은 폭언들 다 녹음되어 있어. 시어머니가 우리 회사 로비에서 난동 피운 영상이랑 신우이가 인터넷에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간 글, 캡처본도 다 정리했어. 수진이가 모니터에 USB를 연결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내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네. 신우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명백한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소란 피운 건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되고, 제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고소장 접수해줘.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의 내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수진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도 같이 접수해줘. 내 남편 이혼 소장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도 최고액으로 묶어서 진행할 거야.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혼까지 결심한 거야? 시댁이랑 싸우는 거랑 내 가정을 깨는 건 다른 문제인데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미련 없어. 가정을 잃는다는 슬픔보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절박함이 훨씬 더 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부서질 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물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기어이 법원 소장을 집으로 보내. 우리 엄마 업무방해 고소에 내 이혼 소장까지 싹 다 걸었더라. 제가 텔레비전을 끄고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혼 소송 걸겠다고 협박했잖아. 내가 친절하게 먼저 시작해준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제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냥 내 고집 좀 꺾으려고 한 소리지.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었잖아. 제가 탁자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어 남편 얼굴에 매섭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 무덤 파헤치겠다고 보낸 문자야. 내 고집을 꺾어. 너희 가족이 사람 취급이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남편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 적힌 끔찍한 문자 내용을 읽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지더니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셔서 실수하신 거야. 내가 엄마 무릎 꿇리고 싹싹 빌게 만들 테니까 제발 소장만 취하해줘. 제가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다 늦었어. 진심으로 사죄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남편이 희망을 발견한 듯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내가 다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말만 해.
제가 남편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내 동생이 평소에 남의 물건 얼마나 훔치고 다녔는지 사실대로 증언해. 내 화장품부터 옷까지 몰래 가져간 거 전부 다 진술서에 적어.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핏줄을 내 손으로 경찰에 팔아넘기라고?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제가 헛웃음을 치며 남편에게서 뒤돌아섰습니다. 가혹해? 내 엄마 유품 훔쳐간 도둑을 감싸는 너한테는 이 정도 벌도 모자라. 싫으면 이혼 도장이나 찍어. 궁지에 몰린 남편은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족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형사 앞에서 신우이의 상습적인 손버릇과 만행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적인 진술 덕분에 신우이가 주장하던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증언을 토대로 신우이의 절도 혐의를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친동생을 팔아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오만하던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신우이가 헬쑥해진 얼굴로 제 회사 앞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든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제자리에 앉기도 전에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두 손을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눈이 멀어서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신우이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척하면 내가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알았어? 경찰서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패기는 다 어디 갔어? 신우이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추가 고소당한 거랑 절도죄 다 합치면 저 진짜 감옥 가야 한대요. 우리 오빠까지 저를 버렸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우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시계에 손을 댔을 때 이미 넌 끝난 거야. 내가 지은 죄는 눈물이 아니라 법의 심판으로 똑똑히 치러. 저는 통곡하는 신우이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신우이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앞까지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이의 거짓 눈물에 단 한 번도 속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법정 방청석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판사가 신우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절도와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명백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피고인석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벌금만 내게 해주십시오. 판사는 신우이의 외침을 무시하고 재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가슴을 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딸 인생 다 망쳤네. 저 며느리년이 내 딸을 전과자로 만들었어. 법원 경위들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경찰서 증거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받으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유품은 여기 상자 안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어 붉은색 융주머니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우리 엄마 시계를 무사히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아 주머니 안에서 롤렉스 시계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시계의 유리면과 금빛줄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차가웠던 금속 시계를 손에 쥐자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제 왼쪽 손목에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정법원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심하게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셔츠는 잔뜩 구겨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판사 앞에서 나란히 서서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이렇게 끝낼 거야? 내가 다 고치고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제가 남편의 눈을 차갑게 마주보며 똑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버리고 도둑질한 자기 동생 편에 섰어. 우리는 이미 그때 다 끝났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내 가족만 챙겼어. 정말 미안해. 제가 남편을 옆으로 밀쳐내고 걸어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 앞으로 각자 인생 살면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그렇게 저는 남편과 모든 서류 정리를 끝냈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던 시댁 식구들과 영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통해 시댁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절도 전과 기록이 회사에 알려져 다니던 직장에서 당장 해고를 당했습니다. 거액의 벌금을 내기 위해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매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시어머니와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매일 병원을 오가며 누워 지낸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텅 빈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다 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에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같은 부서 동료들이 제자리로 몰려왔습니다. 박 대리가 따뜻한 커피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억울한 누명 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다 과장님 믿고 있었어요. 최 주임도 제 양손을 꽉 잡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이상한 글 처음부터 하나도 안 믿었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분인지 저희가 다 아는데요. 제가 동료들의 위로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들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밀린 업무에 집중할게요. 제 명예는 회사 안팎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수진이와 함께 강남에 있는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수진이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위로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길었던 싸움 이긴 거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속 편하게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제가 수진이의 잔에 제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안 도와줬으면 난 아마 끝까지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넌 내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제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시계가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너 자랑스러워하며 안심하고 계실 거야. 제가 손목을 들어 빛나는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엄마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힘을 주신 것 같아.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 거야. 우리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듯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외로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일이 모두 끝나고 비로소 저 자신으로 굳건하게 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내고 거짓말로 약자를 괴롭히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나쁜 손버릇과 끝없는 탐욕의 끝은 비참한 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제 힘으로 스스로 지켜낼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저는 절대로 참지 않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크게 목소리를 내며 정직하게 제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 왼쪽 손목에서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게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굴레 속에서 바보처럼 참고 견디기만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은 뼈를 깎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상처가 아문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제 손목에서 조용히 째까기는 엄마의 시계는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눈부시고 당당하게 흘러갈지 매 순간 응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스스로 지켜낼 자격이 충분한 강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